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 얘기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대선 개헌 동시 추진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거의 물 건너가는 분위기이긴 한데 그래도 좀 한번 그 복귀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우원식 의장 그 각 당 지도부와 대화 논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도 논의를 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논의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각자 좀 생각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아침 김민석 최고위원도 방송에 나와서 사실상 돌려서 어떤 우원식 의장의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깊이 있는 대화였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서로의 이야기들을 입장차를 확인하거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우 의장의 그런 개헌과 관련돼 있는 소신과 이야기들은 어제 오늘 나온 건 아니고요. 사실 개헌 국면에서도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우원식 의장만이 아니라 역대 국회의장 치고 그렇죠. 개헌 주장하지 않은 의장은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 모두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을 사안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이 시점에 이렇게 던진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좀 당황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잘 짜여져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말씀처럼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쉽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가볍게 던진 건데 각자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우원식 같습니다. 의장이 이제 그걸 좀 앞세웠다 이런 이야기 되는 거. 그러면 정대철 헌정회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물론 공식적인 입장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개헌 여부 그리고 개헌을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주변에도 전혀 좀 다양한 개헌 어떻게 개헌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 그룹들이 존재를 하는데 근데 이제 모 중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번 개헌과 관련해서 약간 좀 생각이 있는 듯한 뉘앙스의 이제 발언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하고 지금 뭔가 좀 추진을 하면은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 중진이 이 정대철 헌정회장한테 연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 그래서 정대철 회장한테 지금 이재명 대표 약간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고민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직접적으로 좀 제안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정대철 회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일로 또 대화를 나눴는데, 근데 이제 물론 뭐 그 상세한 대화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전화 통화와 관련해서 뉘앙스를 보게 되면 최소한 개헌 자체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밝히진 않았다. 그리고 개헌과 관련해서 지금 우원식 의장이 제안하고 있던 큰 그림, 일단 권력 구조 관련해서 원포인트로 먼저 일단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을 큰 틀에서 또 2차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나눠가지고 순차적으로 개헌하는 안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반대를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해석에 따라서 이게 그냥 네네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렇네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네 그럼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물밑에서 있다 보니까 개헌론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생각이 좀 있나?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긍정적인 시선으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좀 해석을 하고 이제 좀 이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 중진이 누군데요? 는 밝힐 수 없죠. 취재 결과. 너무 단호하게 자르네. 제가 얘기 좀 약간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여기까지 이야기.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만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중진 의원들 많으시죠? 네. 알았어요. 넘어갈게요. 물 건너간 거죠. 아무튼 동시 추진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원식 의장도 그게 진지하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으로 던졌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냐하면 시기상으로 굉장히 이게 빠르게 진행을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0일 안에 후다닥 한다는 게 좀 한계가 있죠. 예, 사전 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60일 안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원식 의장 스케줄 안에서도 그게 가능한다라고 보긴 어려운 지점이 있을 텐데요. 다만 이제 아젠다를 던져서 대선 공약으로서 이것이 이야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속내라고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대선 경선 토론을 할 때나 혹은 본선 토론을 할 때 결국 이 문제를 다시금 이제 꺼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개헌을 그러니까 대선 이슈로 만들겠다. 예, 특히나 이제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바로 집권했을 경우엔 초창기는 이게 또 블랙홀이 된다라고 해서 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또 힘이 없어서 못하게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화두를 내놓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꽃을 피워놔야지 나중에 뭐든 된다라는 입장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누가 대통령이 될 거고 차기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차기 정부 출범하고 개헌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 이렇게 단호해? 아니 왜냐하면은 전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지난번 탄핵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네. 사실 그때도 개헌 관련 이야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새롭게 세상을 조직을 하고 헌정 체제를 좀 바꿔보고 헌법을 좀 업그레이드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때도 사실은 이 적폐청산이라는 큰 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건 먼저 하자라는 게 좀 더 그 우위의 담론이었기 때문에 좀 뒤로 밀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근데- 적폐청산은 5년 내내 끝나지 않았죠. 근데 사실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안을 하긴 했었잖아요. 문재인 네, 대통령. 오히려 그 당시 2018년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낸 바가 있고요. 그렇죠.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그때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기조가 되면서 네, 네, 네. 결국 투표 불성립으로 이렇게 투표에 붙여지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또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관련해서 굉장히 반색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바로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윤석열 파면 정국을 지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지금 개헌을 활용하고 있다. 과거에 했던 개헌에 대한 태도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 논의로 빨려 들어가는 걸 더욱더 좀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긴 사실 합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청와대에서 내보냈던 개헌안이라는 것도 국회가 워낙 지지부진하니까 그냥 뭔가 물꼬를 좀 터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 개헌안이 딱 나왔을 때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한 평가는 이뤄져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때 아마 청와대에서도 개헌안을 던지면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던지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보수 정당에서 입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때 자신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 가지고 가장 유리한 쪽으로 개헌을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사실은 개헌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개헌을 앞에 내세워 놓고 다른 프레임을 좀 묻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작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뭐 예전에는 개헌에서 시큰둥하더니 이전에는 뭐 윤 전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전제로 뭐 당 개헌특위까지 꾸리고 막 어쩌고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왜 자꾸 다음 대통령은 3년만 하고 동시에 이제 개헌해가지고 이제 투표해서 하자고 왜 얘기하겠어요. 이재명 대표 대통령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재명 대표 3년만 하고 내려오라는 식으로 좀 하려고 지금 이렇게 밑밥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사실은 개헌을 뭐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관련해서. 그럼 하니까 뭐 이제 지선 때 그러면 국민 투표하자. 지금 그런 얘기 나오고 총선 있죠. 때 국민 예. 투표하자. 실현 가능성을 두 분은 한 몇 퍼센트로 좀 치십니까? 근데 결국 그거는 차기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종잡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의 마지막 개헌은 87년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개헌이라고 하는 요구는 이제 아래로부터 아주 뜨겁게 올라와서 정말 겨우 바뀌었던 것들이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엘리트들이 어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는 아래로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이 개헌의 동력이 정말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단호화법으로 일관하고 있는 곽우신 기자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단호해. 기조가 아니 근데 왜냐면 저도 사실 그러니까 개헌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러면 당연히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각자가 생각하는 개헌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하다못해 지금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권력 구조 어떻게 할 건데라고 했을 때도 무슨 뭐 국민의힘은 의회 권력이 너무 방대해서 이걸 축소해야 돼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년 중임제로 갈 건지 말 건지도 사실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부터 해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정권을 잡게 될 그 세력이 자신들에게 또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만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여러 세력들이 얘기하니까 동시에 맞물리기 때문에 결국 정치 엘리트들끼리 서로 막 바둑 두듯이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개헌 논의는 결국에는 넘어갈 수가 없다. 이게 예전에 했던 것처럼 사실 87년에 헌법 바꾼 것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사회적 논의와 이 열망들을 다 담아내지 못한 헌법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다양한 이제 시민사회 세력들과 함께 안을 모아가지고 단순히 그냥 정치 구조만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헌정 체제를 만들 것인지에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딱 시한에 딱 정해놓고 이때까지 무조건 하자 이때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저는 쉽지 않다. 그게 당장 시민들의 동의를 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체제에서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또 이제 또 워낙 중요한 과제들도 있고 국가 위기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헌 이슈가 뒤로 다시 밀릴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경선 얘기를 좀 해보죠. 좀 아이러니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가 되자마자 가장 발빠르게 경선 체제로 전환한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이더라고요. 좀 선관위원장 내정했죠. 네,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이건 좀 아이러니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뭐 그 떠나서
아니 언제부터 얘기를 했대요? 황우여 전 의원하고. 아니 근데 그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취임하고 나서 첫 일성에서도 조기 대선을 언급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오고 나서 우리 조기 대선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고 탄핵은 인용이 되고 그럼 우리 조기 대선 치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준비를 이미 내부적으로 좀 고려를 하고 플랜을 짜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네, 그게 중간에 이제 막 갑자기 막 뭐 구속이 취소되고 막 친윤계가 막 준동을 하고 막 아스팔트랑 결합하고 하면서 이게 흐트러져서 그렇지 이제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좀 어느 정도 예상하기 있었기 때문에 미리 좀 컨택을 해둔 것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도 계속 이거가지고 논란을 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 빨리 대선 체제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냥 이재명 나빠요, 이재명은 안 돼요 이렇게 외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내부적으로 3일장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예상된 수순이 아닌가 싶긴 한데 디커플링이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선관위원장만 아니라 선관위원들도 다 지금 선정이 된 거죠. 네, 어제 싹 결정했습니다. 오유. 아주 빠르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잽싼데요. 그렇죠. 미리 이제 이 드립은 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워낙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를 안 하고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60일 안에 특히나 이제 본선을 한 5주 정도 둔다고 한다면 진짜 3주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제도 저희 기자가 한번 세워봤는데 이미 출마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기정사실하고 있는 후보가 10명이 되거든요. 뭐 최대 15명도 얘기하는 네.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직 이제 10명이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15 이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다 100명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을 저희들끼리 하기도 했었었는데 네. 이제 그 정도로 이미 모두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말은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지지자들을 눈치 보면서 사실은 대놓고 말을 못했던 것에 불과하지 준비는 다 모두들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대하 빌딩이라고 여의도에서는 대선 명당 자리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실 빈자리를 바로 계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은 거기에 이제 건물 계약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둘이 양수가 아닌가요? 뭐 그래도 좋은 빌딩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다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오며 가며 마주치진 않을지 몰라도 여튼 아주 모두가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죠. 뭐 그런 거죠, 뭐 사실. 뭐 근데 한덕수 총리 영입은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계 일각의 이제 희망 회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한덕수 총리를 내세운다고 해서 그렇게 천거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친윤계 입장에서는 친윤의 간판이자 얼굴로 낼 만한 대선 후보가 마땅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건데 당심이라든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친윤계가 여전히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 세력을 대표할 얼굴은 누군 건데 우리 누구를 후보로 밀 건데 여기서는 약간 물음표가 계속 생기는 거죠. 물론 김문수 장관이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건 맞고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계속 얘기 나오는 것처럼 김문수 장관으로 돌파가 될까? 그리고 김문수 장관을 친윤이라고 할 수가 있나? 뭐 여러 가지 또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 홍준표 시장은 당연히 친윤계에서 별로 썩 좋아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얼굴을 내밀어야 될 것 같은데 하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 얘기도 나오고 뭐 이복현 금감원장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사람들 얘기가 이복현 원장 얘기를 이복현 원장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 이복현 원장께서 또 이 시선 집중이 또 나오셔가지고 네. 또 직을 거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들 자체가 왜 금감 원장께서 이렇게 아침 가장 유력한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프라임타임에 이야기를 할까? 이것도 정치적 포석을 까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계속 여의도에서 돌고 있거든요. 바로 그 해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이복형 원장을 또 이렇게 데려오게 되면은 그나마 좀 이미지 쇄신이나 이런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관계도 있지만 동시에 또 상법 개정 등 관련해가지고 뭔가 각도 좀 세우고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이미 계속 당사자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속 퍼즐 맞추기를 해보는 거죠. 쉽게 뭐 백화제방이구만요. 예, 여의도에서는 사실은 5만 사람들을 가지고는 이름을 넣어보면서 플레이해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곳인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일순간 떠가지고 대통령 자리까지 거머쥐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부작용을 우리가 너무나 목격하긴 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하는 잠룡군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얼굴에 대한 욕망들이 있어서 아마 이복현 금감원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또 한때 보수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있었습니다. 한때 그 얘기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그런 식으로 군을 넓혀서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한 번에 이 분위기를 쇄신해 본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복권이 2번 연속 당첨되기 쉽지 않거든요. 한 번 로또가 터졌는데 또 터지길 바라고 지금 계속 사서 긁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파면당했기 때문에 그게 로또라고도 보기 어려울 정도의 사실 멸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요. 예, 누가 됐든 있는 안에서 검증하고 발굴하는 것이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외부 영입 케이스 말고 내부 인사로 하면은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도 유승민 있고요. 예. 또 누구 있어요? 또 김문수 장관 오늘 이제 아니 뭐 예. 아직 장관이니까. 예, 오늘 아마 빼고. 사퇴한다 이렇게 유력 발표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경북지사께서도 또 관심이 있으시죠. 이철우 네. 경북지사. 예, 그리고 또 인천지사 같은 인천시당 같은 경우도 유정복 시장도 예. 그 얘기했었고. 네. 사실 근데 지자체단체장들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이야기보다는 내년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번에 이름을 올려서 본인의 몸값을 한번 올리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뭐 경북 그리고 인천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 단체장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뭐 그 얘기는 지난주에도 잠깐 했는데 그런데 지금 얘기 꼽다 보니까 이른바 반탄의 전사들은 빠졌는데 윤상현, 나경원, 뭐 김기현 이런 인물들은 안 나온대요. 뭐 김기현 의원은 뭐 패족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이게 친윤계의 딜레마인 건데 친윤계의 색깔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대선을 치르려고 하면은 막 이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표현대로 반탄 전사로서 앞에서 대놓고 막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을 또 얼굴로 내밀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이미 사실 이 사람들로 대선 치를 수 있나? 그리고 과연 중도층한테 소구력이 있나? 이 사람들 밖에 나와서 한 말들이 있는데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고 당장 이 사람들 모두 꽤 배지를 많이 달아본 구력이 있는 이제 능구렁이들입니다. 굳이 자신들이 손해보는 자리에 나갈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들이 직접 대선에 나갈 가능성은 적고 저희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경원 의원은 이제 당권이나 아니면은 이제 서울시장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친윤이 계속 누구를 내보내야 되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나경원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1시간 동안 차 마시면서 얘기했다면서요. 근데 그러니까 저기 무슨 얘기 했냐니까 딱 한 문장 나오던데 혹시 뭐 좀 들리는 얘기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인의 계엄 장국 이후에 나경원 의원과 굉장히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쌍권이라고 하는 두 지도부가 구치소를 찾아갔을 때 나경원 의원도 갔었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콕 집어서 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신임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당권을 염두에 둔 이후, 그러니까 결국 친윤들도 이번에 대선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누구든 다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들의 행보는 이후에 당권을 장악해서 어떤 식으로 재부활하는지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이야기들을 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당권 얘기를 했을 것이다. 뭐 아예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긴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워낙 말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인 위주의 이야기를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에는 지난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쌍권 불러가지고 대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선 관련해서 잘 치러야 된다라고. 그리고 진짜 격세지감이죠. 우리 나경원 의원이 그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장 할 때는 그 한마디 잘못했다는 거를 투집 잡아가지고 막 꿇어앉히고 막 난리를 쳤었는데 이제 와서 가깝게 부르고 차담을 이 지도부하고는 30분 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1시간 하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과 다음 당권 그리고 지선까지는 연결되어 있는 선거들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내세우고 어떤 성적표를 내미느냐 다 받느냐 그리고 비대위 이후에 어떤 당대표로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끌고 갈 것인가 이게 결국 뭐냐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지금 끈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원들을 바탕으로도 원내 의원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최대 주주로서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차이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야만 나중에 뭐 사면을 받든 뭘 하든 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사회권 중에 찾아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도 아마 이런 식의 뭐 지금이야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크로비스타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저 정치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작동이 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아까 당내 인사 한 명 빼놨네. 이정현 전 의원도 있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그 이야기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 때는 또 이게 이름이 빠지면 굉장히 서운해하는데 예.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마 선언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빼놓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경선 참여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윤 전 대통령 만나고 나서 어게인 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윤석열이 아니라 나다 뭐 이런 취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 그런 얘기했어요? 어제 그렇게 문화일보 보도에서 봤었는데 아니 어게인이면 그 비포는 뭔데요? 네, 아무튼 뭐 윤상현 의원은 또 약간의 생각이 아직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뭐 뚜껑 열어봐야지 아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사실 워낙 그 지금 무주공산이다 보니까 모두가 큰 꿈을 꾸면서 설레하고 있는 분위기도 그러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뽕에 취하면 망가집니다. 사리 분별이 잘 안 되고. 윤상현 의원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신당 창당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걸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조원진 그때 의원이었죠? 우리공화당이었나요? 이래 당명이 뭐였죠? 네, 그랬죠. 우리공화당. 막 그거 만들었었잖아요.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행보와는 상관없이 그런 게 또 만들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뭐 정광훈 목사나 이런 분들이 그걸 대신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이번 심판에 승복하는 곳이 있고 승복하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정광훈 목사는 계속 이제 집회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 진행자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 저항권 무쇠가 돼가지고 저항권만 지금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이걸 무기 삼아 가지고 결국에는 뭐 이분 유튜브를 또 우리 윤 전 대통령께서 또 열심히 챙겨보셨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또 이제 내적 친밀감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대리전을 나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러면 또 이제 그 세력하고 경쟁해야 되는 관계에 놓이는 국민의힘도 또 곤란해지겠죠. 그러면 굳이 당 만드는 게 아니라 자유통일당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꽤 있죠. 그래요? 일단 왜냐하면은 윤 전 대통령에게 1번 플랜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본인이 이 좀 최대 주주로서 작동을 하면서 본인의 그립을 잡고 가는 게 1번 플랜일 건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한다면 플랜 B로 다른 당 뭔가 좀 이렇게 계속 어떤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어떤 당을 또 좌지우지하는 게 또 플랜 B가 될 수는 있겠죠.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극우 에너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느꼈던 그 공포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직접 오는 문자 메시지라든지 그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커서 그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국민의힘 안에서도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파면 직후에 사실 생각보다 이 빠른 승복과 그리고는 이 뭐라고 할까요? 갈등의 면모가 커지지 않고 관리되면서 약간의 사그라드는 모양새라고 하는 것이 좀 안도하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있다라고 좀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재보선도 좀 영향을 미칠 거죠. 사실 크죠. 굉장히 부산에서 물론 정당 공천이 아니었다라고는 하지만 보수 후보 두 사람의 표를 합치더라도 진보 후보한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고 거제 오늘 뭐 인터뷰 하셨는데 거긴 더 크게 이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주는 예방 주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극우 에너지에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왜냐면 우리도 사실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다 파괴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둡게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막상 열어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물론 앞으로 관리해야 되고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큰 숙제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좀 보여준 것들이 국힘의 일부에 그럼 뭐라고 할까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자신감을 줬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한번 가보죠. 뭐 민주당은 뭐 자타공인 이재명 일강 체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비명주자들이 만약에 경선에 참여한다면 경선 참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건 국민의힘하고는 좀 그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도대체 누가 나오느냐? 뭐 김두관 전 의원이 이미 뭐 선언을 했지만 이것도 관심사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출마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박용진 전 의원은 이제 불출마 선언을 이미 하긴 했었죠. 했죠. 예,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도 이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김동연 지사도 이제 레이스를 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 그렇죠. 그렇죠. 김부겸 전 총리는 아예 이미 사무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무실을 냈어요. 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예전부터 쓰던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대선 캠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는 뭐 이재명 1강 체제가 유지되긴 하겠지만 다른 후보들이 이 경선 레이스에서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지 따라 가지고는 사실 차차기를 노리는 상황에서도 본인들의 이번에 안 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차차기 그렇죠. 차차기를 차차기. 노리는 그러면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지사직을 유지하고 경선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오히려 그게 더 관전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게 뭐 보면. 지사직 유지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후보 확정 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이제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선이 지금 6월 3일로 뭐 잠정 확정됐다고 치니까 그렇다 치고 한 달 전에는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5월 4일에는 사퇴를 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5월 5일에 선출한다. 이래 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에서 고려하겠죠. 네, 그 그렇게까지 정도?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고 본선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시기이든지 간에 그 지사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지금 생기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스케줄상 이제 그럼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죠. 혹시 그 비명 후보들 간의 단일화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참 여의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비명 후보들이 만나가지고는 자기들끼리 좀 어떤 논의를 해서 뭔가 단일화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뭐 계엄 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 국면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이상은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단일화라고 하는 것에 어떤 역학이 있지 않습니까?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나서 진짜 본 후보를 이긴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양보해서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어떤 계산하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일강체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이 합친다고 하더라도 그 시너지가 난다라고 보기 어려워서 비명 주자들 다 차차기를 염두에 두고 출마하는 거라면 단일화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지금 경선판에서 벌어지게 되면은 비명계 후보들 각각 개인의 인지도와 이거를 좀 높이는 게 이 주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비명계 지지율 다 끌어모아도 지금 뭐 택도 없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율에 그런 상황에서 단일화를 할 의유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죠. 오히려 네. 그냥 백가쟁명식으로 쭉 가면서 누가 그러면 이 중에서 비명계가 약간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죠. 이 중에 누가 가장 큰 도토리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도토리를 씹어서 나중에 개암나무가 될 것인가. 이제 그거를 경쟁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관전 포인트는 비명 주자들이 나설 때 현역 의원이 몇 명이나 그 비명 주자의 캠프에 합류하느냐. 오히려 그게 더 전 궁금하던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서로의 모습이 드러날지에 대한 그러니까. 부분일 텐데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이재명 대표 체제의 중심으로 가 있고 결국 대선을 그렇게 치러야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네. 이미 이 대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친명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의원들도 이미 그 캠프에 가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의 메인 관심, 물론 대선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메인 관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히려 이 이후의 당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이제 내려놓고 이제 후보 레이스를 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비대위 체제라든지 선거 관리를 누가 할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이 당 대표가 누가 되는지가 향후 내년에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저기 경선 때는 저기 권한대행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경선 끝나면 이제 중앙선대위 체제로 가는 거고 이제 이건 대선 후의 얘기겠죠. 예. 당권이라고 하는 네, 건. 지금 이제 대선을 뛰는 레이스 주자들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분들의 가장 사실은 큰 관심사는 오히려 그 부분에 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한대요? 조국혁신당이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던지고는 있는데 사실상 이게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민주당 사실상 거절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비명계 주자들이야 뭐 경선 흥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좀 원샷으로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게 좀 재미도 있고 본인들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호응하고 있지만 결국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받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뭐이 대표가 받을 가능성은 뭐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사실상 받을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서로 당원 당규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거를 좀 조율해 가지고 판을 짠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이게 좀 미리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 자체 후보를 낸대요, 안 낸대요? 그러니까 그게 조국혁신당의 딜레마인 거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신들끼리 스스로 대선을 치르기에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당이 지금 또 후보를 안 낸다는 게 공당이 또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우리 그냥 어차피 원래 목표를 다 세웠으니까 3년은 너무 이거 얘기해갖고 길다고 얘기를 해갖고 달성을 했으니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민주당으로 그냥 가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주장도 있어요. 네, 그런 주장도 있고 아니 그냥 우리 계속 독자 생존해야지 우리 계속 우리 길을 가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안에서도 우리가 후보를 내니 많이 후보를 낸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할 거니 이게 안 되고 있어갖고 뭐 본인 어떤 그 중에 어떤 정치인이 내가 후보가 나오고 싶어라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혁신당이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의 연장이 결국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하는 방식으로서 좀 풀어가보자라는 것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번 4.2 재보궐에서 그 조국혁신당이 처음으로 지역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담양에서. 네. 근데 결국 조국혁신당도 가장 지금 큰 관심과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과제는 내년 지방선거이긴 하거든요.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정당의 어떤 미래가 결정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담양에서 여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안에서는 좀 고무되어 있는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을 대선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스탠스를 어떻게 잡을지는 좀 전략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다면 어차피 이번 대선에서는 TV 토론이 더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TV 토론의 기회를 날려버리기는 너무나 아깝지 그것도 않습니까? 아깝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단일화를 하든 뭘 한다고 하더라도 TV 토론은 뛰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고민이 좀 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의원이라고 하는 후보가 명실상부하게 대선을 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도 하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진보 진영에서의 다른 제3 후보가 없는 것이 이 구도 안에서 좋으냐 이런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면서 고민하는 예. 것들을 좀 들어본 바가 있어서요. 그럼 이준석 의원 얘기했으니까 이준석 의원과 국민의힘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는지 따라서 다를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점점 좀 멀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긴 오히려 합니다. 멀어지고 있다. 예. 아니 근데 사실은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해서 본인이 지금 얻을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상황에서. 의원도 뭐 지금 요번에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출마를 했을까? 말은 항상 다들 그렇게 하겠죠. 근데 속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개혁신당도 큰 위기거든요. 안에 뭐 내분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지지율도 안 나오고 이준석 의원이 후보로서 개인기로 돌파해가지고 인지도를 만들어놔야 다음 선거 때 지방선거 때 조금 이제 의원 기초 의원들 확보하고 함으로써 당의 자생력이 생기는 건데 만약 이 분기점에서 제대로 성과를 못 낸다고 하면은 개혁신당도 결국은 천천히 소멸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단일화는 좀 쉽지 않고 다만 이제 아까 김은지 기자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3명이서 TV 토론을 한다. 이재명 대표랑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에 비슷하죠. 근데 아무튼 그 국민의힘에 누구 성격 비슷하니까 이 국민의힘에 자기가 누군가라고. 얘기해놓고 자기 말을 또 정당화고 그래. 뭐 아무튼 네, 뭐 그때나 전 지금이나 그나마의 구밥이라 아무튼 이제 국민의힘 후보 나오고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나왔는데 3자 구도로 TV 토론하고 하는 거가 사실 2대1로 코너에 약간 몰려서 토론을 불리하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혁신당이나 혹은 뭐 정의당이나 후보가 나와서 뭔가 연대하는 가능성도 근데 염두에 둘수 있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단일화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들은 딱 필요 조건 하나거든요. 양강 후보가 박빙일 때. 그렇죠. 그때 이제 군소 후보의 선택이 이제 되게 중요해질 때만 후보 단일화가 의미가 있는 건데 이번 지금 대선판이 그러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에서 저 단일화 한번 해볼까요? 하는데 필요 없어. 이래보면 뭐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국민의힘에서 사실 단일화를 안 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지지율 차이가 꽤 큰데 뭐 굳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준석 의원한테 제발 단일화 해주세요라는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집안 정리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지금 논할 단계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죠.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